여러분, 지금 보시는 이 평범해 보이는 회사원. 절대 속지 마세요. 이 여성 때문에 부산 최대 조직이 하루아침에 몰살당했습니다. 10년 전 그녀의 손에 죽어간 조폭만 해도 무려 10명. 그런데 이날 과거를 모르는 조폭 5명이 감히 그녀에게 시비를 겁니다. 하지만 그들은 몰랐습니다. 이 여성이 누구인지를. 707특임단, 대한민국 국가기밀 최고 살인부대 출신. 그녀의 코드네임은 침묵의 죽음. 5대1. 그녀에게는 웜업도 안 됩니다. 2분 만에 벌어진 충격적인 학살. 그런데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10년 전 그녀에게 가족을 잃은 조직 보스가 복수를 위해 움직입니다. 과연 평범한 회사원으로 위장한 최강의 킬러와 복수에 불타는 조직 보스? 누가 살아남을까요?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의 상식이 완전히 뒤바뀔 겁니다. 아침 7시 서울 시내는 이미 출근 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지하철역 입구마다 사람들이 줄을 서고 버스 정류장에서는 누군가 시계를 보며 초조해합니다. 이런 평범한 일상 속에서 유미정은 조금 다른 선택을 했습니다. 38세의 그녀는 다른 사람들처럼 지하철을 타지 않고 시내버스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지하철이 더 빠른데 왜 굳이 버스를 타세요? 회사 동료가 물어본 적이 있었습니다. 미정은 그때 조용히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괜히 좁은 지하철보다 사람들 관찰하는 재미가 있으니까요. 472번 버스가 도착했습니다. 미정은 어깨에 검은색 가방을 메고 차분하게 버스에 올랐습니다. 평소와 다름없이 창가 자리에 앉아 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서울의 아침 풍경이 창밖으로 스쳐 지나갔습니다. 고층 빌딩들 사이로 보이는 하늘,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들, 커피숍 앞에서 줄을 서는 직장인들까지 모든 것이 평범하고 일상적이었습니다. 회사 동료들이 미정을 보는 시선도 그랬습니다. 조용하고 차분한 성격의 문서 담당 사원. 업무는 꼼꼼하게 처리하지만 회식 자리에서는 말수가 적고 점심시간에도 혼자 도시락을 먹는 사람. 그저 평범한 38살 회사원이었습니다. 하지만 미정의 가방 속 지갑에는 다른 이야기가 숨어 있었습니다. 주민등록증 뒷면에 아주 작게 새겨진 금속 배지. 그것은 707특임단 정예요원 인증 마크였습니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엘리트 중에 엘리트만이 가질 수 있는 증표였습니다. 그러나 10년 전 미정은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군복을 입고 작전에 투입되며 위험한 임무를 수행하는 707특임단 정예요원이었습니다. 특히 금고 작전이라고 불렸던 부산 조폭 연합 해체 작전에서 핵심 역할을 했습니다. 그때의 미정은 냉정하고 정확했습니다. 상황 판단력이 뛰어나고 위기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군인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아무도 그 사실을 모릅니다. 회사 동료들도 심지어 어머니조차도 미정의 과거를 알지 못했습니다. 미정은 그렇게 살고 싶었습니다. 평범한 일상, 조용한 하루하루. 더 이상 누군가와 싸우거나 위험한 일에 휘말리고 싶지 않았습니다. 버스는 서울역 방면으로 향했습니다. 출근 시간이라 승객들이 하나둘 늘어났습니다. 학생들, 직장인들, 어르신들까지 각자의 일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미정은 창밖을 바라보며 조용히 생각했습니다. 오늘도 평범한 하루가 되겠지. 하지만 운명은 때로 예상치 못한 순간에 찾아옵니다. 미정이 그날 아침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것은 자신의 과거가 갑작스럽게 현재로 돌아올 것이라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곧 다가올 예정이었습니다. 버스가 서울역 근처 정류장에 도착했습니다. 문이 열리자 3명의 남자가 올라탔습니다.
첫 번째로 올라온 남자의 팔과 목에는 용 문신이 선명하게 드러나 있었고 뒤따라 올라온 두 남자 역시 범상치 않은 분위기를 풍겼습니다. 승객들의 시선이 자연스럽게 그들에게 향했지만 두려움에 곧 고개를 돌렸습니다. 야, 오늘 그 돈 받아내야 한다고 했잖아. 가장 덩치가 큰 남자가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그가 바로 박도철, 45세의 사채업자였습니다. 한때 조직에 몸담았던 그는 지금도 그 시절의 습관을 버리지 못했습니다. 큰 소리로 떠들고 다른 사람들을 위압하는 것이 자연스러웠습니다. 형님, 그 새끼 진짜 도망만 다니는데요. 어제도 집에 없었다고 하던데. 부하 중 하나가 대답했습니다. 도철은 버스 안을 둘러보며 빈자리를 찾았습니다. 그런데 그의 눈에 들어온 것은 창가에 조용히 앉아 있는 여자 미정이었습니다. 단정한 옷차림의 조용한 분위기. 도철에게는 만만해 보이는 상대였습니다. 야, 이건 네 자리야? 도철이 갑자기 미정 옆으로 다가오며 말했습니다. 나 피곤한데 좀 앉아. 버스 안의 분위기가 순식간에 경직되었습니다. 다른 승객들은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면서도 아무도 나서지 못했습니다. 그저 눈치만 보며 상황을 지켜볼 뿐이었습니다. 미정은 천천히 고개를 돌려 도철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특별한 감정이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그저 차분하고 조용했습니다. 하지만 그 시선 속에는 묘한 냉기가 서려 있었습니다. 자리 드리죠. 미정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대신 버스 안에서 조용히만 해주세요. 목소리는 작았지만 또렷했습니다. 그리고 어딘가 단호한 느낌이 있었습니다. 일반적인 회사원이 내는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마치 누군가에게 명령을 내리는 것 같은 그런 톤이었습니다. 도철은 순간 당황했습니다. 자신이 위압적으로 다가갔는데 상대방이 전혀 위축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자신이 잠깐 두려움을 느끼고 겨우 여자한테 무시당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의 자존심이 상했습니다. 뭐야? 이 여자? 어디서 말끝마다 건방지게 구는 거야? 도철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너 뭐하는 년이야? 직업이 뭔데 이렇게 까칠하게 굴어? 미정은 여전히 조용했습니다. 무죄를 만들고 싶지 않아 조용히 가방을 챙겨 자리에서 일어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도철은 그녀의 행동이 자신을 더욱 무시하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야, 내가 말하는데 어디 가려고 그래? 도철이 미정의 가방끈을 거칠게 잡아당겼습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미정의 가방이 바닥에 떨어지면서 내용물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핸드폰, 화장품, 그리고 지갑까지. 지갑이 바닥에 떨어지면서 주민등록증이 튀어나왔습니다. 이름이 뭐라고? 한번 보자. 도철이 조롱하는 투로 주민등록증을 집어들었습니다. 유미정? 나이는 38이네 뭐야? 별것도 아니잖아. 버스 안의 승객들은 숨을 죽이고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누군가는 휴대폰을 꺼내 들었지만 직접 나서서 말리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도철의 표정이 갑자기 변했습니다. 주민등록증을 뒤집어 보던 그의 눈이 크게 떠졌습니다. 거기에는 아주 작지만 선명한 금속 배지가 붙어 있었습니다. 707특임단 정예원 인증 마크였습니다. 뭐야 이거? 도철의 목소리가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장난이냐 이거? 도철의 손이 덜덜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주민등록증을 다시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았습니다.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 작은 금속 배지가 707특임단 정예요원 인증 마크가 선명하게 새겨져 있었습니다. 이게 진짜야? 도철이 중얼거렸습니다. 그의 얼굴이 점점 하얗게 변해갔습니다. 미정은 여전히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이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평소의 온화한 회사원의 모습에서 다른 무언가가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마치 잠들어 있던 무언가가 깨어나는 것 같았습니다. 신분증 돌려주세요. 미정이 말했습니다. 목소리는 여전히 조용했지만 이번엔 확실히 달랐습니다. 명령조였습니다. 도철은 그녀의 위압감에 손을 떨며 주민등록증을 땅에 떨어뜨렸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뒷걸음질을 치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머릿속에서 10년 전의 기억이 되살아나고 있었습니다. 유미정? 도철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혹시 그 금고 작전 유미정이야? 그 이름이 나오는 순간 버스 안의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미정의 표정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더 이상 평범한 회사원의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도철의 머릿속에서 10년 전 부산의 그날이 생생하게 떠올랐습니다. 자신이 속해 있던 조직이 하루아침에 박살나던 날, 그때 자신에게 수갑을 채운 그 여자, 차가운 눈빛으로 자신을 내려다보던 그 사람 그때 그 미친년이 진짜 너였어? 도철이 벽 쪽으로 더 물러서며 말했습니다. 금고작전. 707특임단 내부에서조차 함부로 입에 올리지 않는 작전명이었습니다. 부산 일대를 장악하고 있던 거대한 조폭 연합을 단 일주일 만에 완전히 해체시킨 전설적인 작전이었습니다. 그 작전의 핵심에 있던 사람이 바로 유미정이었습니다. 당시 도철은 그 조직의 말단 하수인이었습니다. 돈 받아내는 일이나 하는 작은 존재였습니다. 하지만 그날 그 여자가 나타나면서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조직의 보스부터 간부들까지 모두가 하나씩 잡혀 들어갔습니다. 기억나네. 미정이 눈을 빛내며 처음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박도철 당시 김태수 조직 소속 사채 업무 담당. 도철의 등에서 식은땀이 흘러내렸습니다. 자신의 이름과 과거를 정확히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10년이 지났는데도 말입니다. 아니야! 아니야! 도철이 뒷걸을 치며 손을 저으며 소리쳤습니다. 나는 이미 그때 발 뺐어! 더 이상 조직이랑 상관없다고! 하지만 미정의 눈빛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바닥에 떨어진 주민등록증을 주워들었습니다. 그리고 지갑에 넣으며 말했습니다. 그때처럼 도망치겠어? 아니면 이번엔 제대로 된 삶을 살아보겠어? 도철의 부하들이 상황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형님이 왜 이렇게 떨고 있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중 한 명이 앞으로 나서며 말했습니다. 형님, 뭔 소리예요? 그냥 여자 하나잖아요. 하지만 도철은 그를 말리려고 손을 내밀었습니다. 너무 늦었습니다. 상황이 돌이킬 수 없는 지경으로 치달으려 하고 있었습니다. 야! 내려! 내려! 당장 내려! 도철이 갑자기 버스 정차 버튼을 연달아 누르며 소리쳤습니다. 지금 당장! 버스 기사는 도철의 다급한 외침에 당황했습니다. 하지만 아직 정류장이 아니었기 때문에 문을 열 수 없었습니다. 손님, 정류장에서만 하차할 수 있습니다. 기사가 마이크로 안내했습니다. 도철은 점점 더 초조해졌습니다. 그의 부하 중 하나인 김성호가 상황을 이해하지 못한 채 앞으로 나섰습니다. 형님, 대체 뭐가 문제예요? 그냥 겨우 여자 하나 때문에 이러시는 거예요? 야! 닥쳐! 너는 몰라! 도철이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성호는 미정을 향해 다가가며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무슨 707이야? 지금은 그냥 여자잖아. 옛날 일 가지고 우리 형님한테 겁주는 거야? 그 순간 성호의 주먹이 미정을 향해 날아왔습니다. 승객들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하지만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미정은 마치 슬로우 모션처럼 성호의 주먹을 피했습니다. 그리고 0.5초도 안 되는 시간에 그의 손목을 잡아 비틀고 꺾어버렸습니다. 성호가 비명을 지르며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 손목이! 성호가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미정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성우의 어깨를 눌러 완전히 제압했습니다. 모든 동작이 정확하고 빨랐습니다. 마치 수많은 훈련을 통해 몸에 밴 움직임 같았습니다. 버스 안이 완전히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승객들은 휴대폰을 꺼내들며 상황을 촬영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이는 112에 신고하고 있었습니다. 저 여자 뭐야? 진짜 군인이었어? 아까 707 뭐라고 했는데. 그게 뭐야? 완전 영화 같은데. 승객들의 웅성거림 속에서 도철은 더욱 절망적인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는 10년 전 그날을 정확히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자신들 조직의 보스였던 김태수가 어떻게 당했는지를 말입니다. 그때도 이랬습니다. 김태수는 미정을 우습게 봤습니다. 여자 하나가 뭘 할 수 있겠어? 라고 말하며 부하들을 시켰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참혹했습니다. 부하 10명이 단 5분 만에 모두 제압당했습니다. 형님, 도와주세요. 성우가 바닥에서 도철을 바라보며 애원했습니다. 하지만 도철은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그의 다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공포 때문이었습니다. 10년 전 그 악몽이 다시 시작되는 것 같았습니다. 미정은 성우를 놓아주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다음 정류장에서 내려. 그리고 다시는 이런 일 하지 마. 알아들었어? 그녀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습니다. 하지만 그 속에는 절대적인 권위가 담겨 있었습니다. 마치 상급자가 부하에게 명령하는 것 같았습니다. 도철의 또 다른 부하인 이현수가 뒤에서 몰래 접근했습니다. 손에는 접는 칼을 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미정은 이미 그의 움직임을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뒤에서 오는 놈. 그 물건 버리시는 게 좋을 거야. 미정이 뒤를 돌아보지도 않고 말했습니다. 현수는 깜짝 놀라 칼을 떨어뜨렸습니다. 어떻게 자신의 움직임을 알았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때 버스가 드디어 다음 정류장에 도착했습니다. 문이 열리자 도철이 가장 먼저 뛰어내렸습니다. 야들아, 빨리 와! 그가 부하들을 재촉했습니다. 성우와 현수도 서둘러 버스에서 내렸습니다. 하지만 이미 누군가가 신고를 한 상태였습니다. 멀리서 경찰차 사이렌 소리가 들려오고 있었습니다. 미정은 창밖으로 도망치는 도철의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겠지. 경찰차가 정류장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도철과 그의 부하들이 사라진 후였습니다. 하지만 버스 안에 승객들이 촬영한 영상과 증언이 있었기 때문에 상황 파악은 어렵지 않았습니다. 신고 접수한 폭행 사건 맞습니까? 경찰관이 버스에 올라와 물었습니다. 승객들이 일제히 미정을 가리켰습니다. 저 여성분이 도와주셨어요. 완전히 멋있게 제압했다니까요. 하지만 정작 미정은 조용히 자리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말입니다. 경찰관이 미정에게 다가왔습니다. 신분증 확인 좀 부탁드립니다. 미정이 지갑에서 주민등록증을 꺼내는 순간 경찰관의 표정이 변했습니다. 그는 신분증 뒷면의 작은 금속 배지를 보고 즉시 자세를 바로 했습니다. 707 특임단 죄송합니다. 경찰관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몰라 뵙고 실례했습니다. 다른 경찰관들도 상황을 파악하고는 미정에게 경례를 했습니다. 승객들은 이런 모습을 보며 더욱 놀라워했습니다. 진짜 대단한 분이었구나. 707이 뭔데요? 경찰들이 저렇게 해? 군대에서 엄청 높은 사람인가 봐. 미정은 조용히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진술은 나중에 하겠습니다. 지금은 출근을 해야 돼서요. 아, 네. 언제든지 편하실 때 오시면 됩니다. 경찰관이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미정이 버스에서 내려 회사로 향하는 동안 그녀는 계속해서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무언가 석연치 않은 느낌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도철이 너무 쉽게 포기할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회사에 도착한 미정은
평소와 다름없이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동료들은 뭔가 다른 점을 느꼈습니다. 미정 씨, 오늘 좀 다른 것 같은데요? 옆자리 동료인 박수진이 물었습니다. 그런가요? 별일 없었는데. 미정이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녀의 모든 감각이 예민해져 있었습니다. 10년 만에 깨어난 특임단 시절의 본능이 위험을 감지하고 있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었을 때 미정의 예감은 현실이 되었습니다. 회사 앞에서 낯선 남자가 그녀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도철의 부하는 아니었습니다. 더 위험해 보이는 사람이었습니다. 미정은 휴대폰으로 그 남자의 사진을 찍었습니다. 그리고 예전 동료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사람 하나 확인 부탁해. 답장은 30분 후에 왔습니다. 장우석 조직 소속 위험 인물 조심해. 미정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장우석? 10년 전 금고 작전에서 유일하게 잡지 못했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때 해외로 도망쳤다고 알려졌는데 언제 돌아온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퇴근 시간이 되자 미정은 평소와 다른 길로 집에 향했습니다. 뒤따라오는 사람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역시나 2명의 남자가 은밀하게 뒤를 따르고 있었습니다. 미정은 인적이 드문 골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멈춰서서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더 이상 숨지 말고 할 말이 있으면 나오세요. 잠시 후 2 남자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중 한 명이 봉투를 꺼내며 말했습니다. 장우석 대표님이 전하는 말씀입니다. 그가 봉투에서 편지를 꺼냈습니다. 10년 전 그때 당신이 우리 조직을 박살냈던 것 아직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젠 당신 차례입니다. 미정은 편지를 읽으며 조용히 웃었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은 차가웠습니다. 장우석에게 전해주세요. 10년 전에 끝났어야 할 일을 왜 다시 시작하려고 하는지 모르겠다고요. 대표님은 이미 결정하셨습니다. 일주일 후에 직접 만나자고 하십니다. 미정은 편지를 찢어버렸습니다. 만날 필요 없습니다. 대신 이 말 전해주세요. 평범하게 살고 싶어서 그만둔 건데 굳이 다시 시작하고 싶다면 각오하라고요. 그날 밤 미정은 집에 돌아와서도 잠들 수 없었습니다. 창문 너머로 보이는 어둠 속에서 누군가 지켜보고 있다는 느낌이 계속 들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아파트 건너편 건물 옥상에서 망원경으로 그녀를 감시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미정이 출근하려고 현관문을 열었을 때 바닥에 놓여진 검은 봉투를 발견했습니다. 봉투 안에는 사진 한 장과 메모가 들어 있었습니다. 사진은 그녀가 어제 저녁집에 들어오는 모습이었고 메모에는 간단한 메시지가 적혀 있었습니다. 당신의 모든 일상을 지켜보고 있다. 회사, 집, 심지어 어머니 집까지. 미정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자신을 위협하는 것은 상관없지만 어머니를 언급하는 순간 완전히 다른 문제가 되었습니다. 미정은 즉시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어머니, 며칠 동안 언니 집에 가 계세요. 왜 갑자기? 무슨 일 있니?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며칠만 좀 조심하세요. 하지만 어머니는 이미 상황을 직감하고 있었습니다. 미정아, 또 그런 일에 휘말린 거니? 미정은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는 그녀의 과거를 완전히 알지는 못했지만 위험한 일을 했다는 것 정도는 짐작하고 있었습니다. 회사에 도착한 미정은 평소와 다름없이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점심시간이 되자 더 노골적인 위협이 시작되었습니다. 회사 로비에서 장우석의 부하 중 하나가 미정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유미정 씨죠? 정장을 입은 남자가 다가왔습니다. 잠깐 얘기 좀 할까요? 회사에서는 안 됩니다. 미정이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그럼 밖에서 5분만 이야기합시다. 미정은 어쩔 수 없이 따라 나섰습니다. 회사 앞 카페에서 그 남자는 태블릿을 꺼내 미정에게 보여주었습니다. 화면에는 실시간으로 그녀의 어머니 집이 보였습니다.
지금 어머니께서는 마트에 가셨네요. 혼자서요. 남자가 말했습니다. 대표님이 하신 말씀이 선택은 당신이 하라고 하셨습니다. 조용히 만나서 대화하실 건지 아니면 어머니, 가족들까지 이 일에 끌어들이실 건지요. 미정의 주먹이 떨렸습니다. 10년 전에는 혼자였습니다. 잃을 것도 지킬 것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어머니가 있었고 평범한 일상이 있었습니다. 언제, 어디서 만날 건가요? 내일 밤 10시 한강 반포대교 아래 둔치입니다. 혼자 오세요. 남자가 떠난 후 미정은 한참 동안 카페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결심을 했습니다. 이번이 마지막이라고. 장우석과의 일을 완전히 끝내고 다시는 이런 일에 휘말리지 않겠다고. 그날 저녁 미정은 집에서 오랫동안 봉인해 두었던 큰 가죽 케이스를 꺼냈습니다. 먼지가 쌓인 케이스를 열자 10년 전의 기억이 되살아났습니다. 케이스 안에는 707특임단 작전복이 깔끔하게 접혀 있었습니다. 검은색 전술복과 전술조끼, 그리고 각종 장비들까지 모든 것이 당시 그대로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미정은 작전복을 들고 거울 앞에 서보았습니다. 10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몸에 딱 맞았습니다. 그리고 케이스 한쪽에 고이 보관되어 있던 단검을 꺼냈습니다. 날카로운 칼날이 형광등 불빛에 반짝였습니다. 좋아.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미정은 단검을 조심스럽게 만지며 중얼거렸습니다. 내일 밤이면 모든 것이 끝날 것입니다. 장우석과의 오랜 악연도, 과거의 그림자도. 그런데 그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유미정 씨, 장우석입니다.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목소리는 차갑고 음침했습니다. 내일 밤 확실히 혼자 올 건가요? 당연히 혼자 갈 예정입니다. 좋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명심하세요. 10년 전과는 상황이 다르다는 것을요. 그때는 국가가 뒤에 있었지만 지금은 그냥 평범한 회사원 아닙니까? 전화가 끊어진 후 미정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내일 밤이면 모든 것이 결판날 것입니다. 다음 날 밤 9시 미정은 707특임단 작전복을 입고 반포대교를 향했습니다. 10년 만에 다시 입은 작전복은 여전히 그녀에게 완벽하게 맞았습니다. 허리에는 단검을 차고 가슴팍에는 작은 통신기를 넣었습니다. 한강 둔치는 평소보다 훨씬 조용했습니다. 가로등 불빛만이 어둠을 가르고 있었고 멀리서 자동차 소리만 들려왔습니다. 미정은 약속 장소에 30분 일찍 도착해 주변을 살폈습니다. 역시 혼자 왔군요. 어둠 속에서 장우석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10년이 지났지만 그의 음산한 분위기는 그대로였습니다. 그 옷을 다시 입고 있는 모습을 보니 감회가 새롭네요. 장우석의 뒤에서 6명의 부하들이 하나씩 나타났습니다. 쇠파이프, 야구 방망이, 칼까지 모두 흉기를 들고 있었습니다. 미정은 상황을 빠르게 파악했습니다. 7대1의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10년 전에는 국가 권력을 등에 업고 있었지만 지금은 그냥 평범한 회사원이죠. 장우석이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오늘 밤이면 금고 작전의 마지막 증인도 사라지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는군요. 미정이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착각하고 계신 것 같은데요. 뭘 말입니까? 미정은 천천히 단검을 뽑았습니다. 날카로운 칼날이 가로등 불빛에 차갑게 반짝였습니다. 707특임단 출신이라는 건 옷을 벗는다고 없어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죽여. 장우석이 손을 내렸습니다. 그 순간 미정이 폭발적으로 움직였습니다. 가장 가까이 있던 부하가 야구방망이를 휘두르는 순간 미정은 몸을 낮춰 그의 다리를 걸고 다리 인대를 칼로 그었습니다. 부하가 넘어지며 방망이를 놓치자
미정은 그것을 낚아채 공중에서 한 바퀴 돌려 옆에 있던 다른 부하의 어깨를 강타했습니다. 으악! 두 번째 부하가 비명을 지르며 쇠파이프를 떨어뜨렸습니다. 세 번째 부하가 칼을 들고 뒤에서 기습했습니다. 하지만 미정은 마치 뒤에 눈이 달린 것처럼 몸을 옆으로 비틀며 그의 손목을 잡았습니다. 한 번의 비틀기로 부하의 팔이 뒤로 꺾이며 칼이 땅에 떨어졌습니다. 이런 미친! 네 번째 부하가 쇠파이프를 양손으로 들고 위에서 내려쳤습니다. 미정은 두 손으로 그의 팔을 잡고는 무릎으로 그의 명치를 정확히 가격했습니다. 부하가 숨을 못 쉬며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장우석은 처음엔 여유롭게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아무리 707특임단 출신이라도 6명을 상대로는 버틸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1분도 안 되어 4명이 제압당하는 모습을 보고는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남은 2명의 부하가 동시에 달려들었습니다. 미정은 오른손으로 한 명의 주먹을 맞고 왼손으로 다른 한 명의 발차기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순식간에 2명을 서로 부딪히게 만들었습니다. 둔탁한 충돌음과 함께 두 부하가 동시에 쓰러졌습니다. 이런 제기랄! 장우석이 떨리는 손으로 권총을 꺼냈습니다. 괴물 같은 년! 총소리가 한강 둔치에 울려 퍼졌습니다. 하지만 미정은 이미 그의 움직임을 예상하고 옆으로 굴러 가로등 기둥 뒤로 숨었습니다. 총알이 콘크리트 바닥에 튕겨나갔습니다. 어디 있어? 나와! 장우석이 사방을 둘러보며 연달아 총을 쐈습니다. 하지만 미정은 이미 그의 사각지대로 이동하고 있었습니다. 어둠을 이용해 소리 없이 움직이며 장우석의 뒤로 돌아갔습니다. 마치 그림자처럼 말입니다. 여기 있다. 미정의 차가운 목소리가 그의 등 뒤에서 들려왔습니다. 장우석이 뒤를 돌려 하는 순간 미정의 단검이 번개처럼 그의 손목을 찔렀습니다. 정확히 힘줄을 건드려 손에 힘이 빠지게 만들었습니다. 권총이 바닥에 떨어지며 쇠소리를 냈습니다. 아! 이 미친년! 장우석이 고통스러워하며 무릎을 꿇었습니다. 미정은 그의 목에 단검을 대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10년 전에 끝났어야 할 일이었어. 그런데 왜 굳이 다시 시작하려고 일을 만들어? 죽여라! 죽이라고! 장우석이 절망적으로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그의 목소리는 이미 공포에 떨리고 있었습니다. 미정은 단검을 그의 목에서 살짝 떼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죽이지는 않을 거야. 하지만 2번 다시 나와. 내 가족들에게 손대려고 하지 마. 이런 식으로 끝낼 생각이냐? 장우석이 피를 흘리며 중얼거렸습니다. 10년 동안 준비해왔는데 그 10년을 헛되이 보낸 건 당신이야. 미정이 일어서며 대답했습니다. 나는 그 시간 동안 평범하게 살려고 노력했어. 당신이 건드리지만 않았다면 계속 그렇게 살았을 텐데. 바닥에 쓰러진 부하들이 하나둘 정신을 차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다시 일어나 덤비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방금 전 벌어진 일이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한 명의 여성이 7명을 상대로 완승을 거둔 것입니다. 형님, 이 여자 진짜 뭐예요? 부하 중 하나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장우석은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그제야 10년 전 자신들이 왜 그렇게 처참하게 당했는지 이해했습니다. 미정은 단순한 군인이 아니었습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707특수부대 출신이었습니다. 그때 멀리서 경찰차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미정이 미리 신고를 해둔 것이었습니다. 경찰이 오고 있네. 미정이 단검을 집어넣으며 말했습니다. 그럼 나는 이제 가보겠어. 당신들은 여기서 기다려. 잠깐! 장우석이 소리쳤습니다. 이렇게 끝낼 거야? 나는 아직. 끝이야. 미정이 돌아서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10년 전에도 지금도 앞으로도 끝이야.
다시는 나를 찾지 마. 미정은 조용히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어둠 속으로 사라지는 그녀의 모습을 보며 장우석은 처음으로 완전한 패배를 인정해야 했습니다. 경찰차들이 도착했을 때 장우석과 그의 부하들은 모두 바닥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권총과 각종 흉기들이 주변에 흩어져 있었고 모든 것이 일방적인 싸움이었음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신고받고 왔습니다. 경찰관들이 상황을 파악하며 접근했습니다. 장우석은 체포되면서도 끝까지 미정의 모습을 찾았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이미 한강 둔치 어둠 속으로 완전히 사라진 후였습니다. 미정은 멀리서 장우석과 부하들이 체포되는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리고 휴대폰으로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 이제 모든 것이 끝났어. 이제는 정말로 평범하게 살고 싶다. 전화기 너머에서 들려오는 목소리는 따뜻했습니다. 고생했어. 이제 정말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가. 미정은 707특임단 작전복을 마지막으로 바라보았습니다. 내일이면 다시 이 옷을 벗고 평범한 회사원 유미정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그리고 이번에야말로 정말 마지막이 될 것입니다. 일주일 후 서울의 아침은 여전히 분주했습니다. 하지만 미정에게는 모든 것이 달라 보였습니다. 472번 버스를 기다리며 서 있는 그녀의 표정에는 이전과는 다른 평온함이 있었습니다. 진정한 평화를 되찾은 사람의 모습이었습니다. 뉴스에서는 장우석 조직 검거 소식이 연일 보도되고 있었습니다. 10년 만에 복귀한 조직폭력배 일당이 한강에서 전면 검거되었습니다. 이들은 과거 부산 일대를 장악했던 대형 조직의 잔당으로 밝혀졌습니다. 하지만 미정의 이름은 어디에도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그녀가 원했던 것은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조용한 익명성, 평범한 일상으로의 복귀. 버스에 올라탄 미정은 창가 자리에 앉았습니다. 평소와 같은 자리였지만 이번에는 아무도 그녀를 귀찮게 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할 수도 없었습니다. 지난주 버스 사건이 인터넷에서 화제가 되면서 미정의 얼굴이 알려졌기 때문입니다. 저분이 그때 그 여성분 아닌가? 승객 중 한 명이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맞는 것 같은데 진짜 대단하신 분이었구나. 미정은 이런 시선들을 느끼면서도 창밖만 바라보았습니다. 이제 정말로 모든 것이 끝났다는 안도감이 들었습니다. 회사에 도착하자 동료들의 시선도 달라져 있었습니다. 박수진이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미정 씨, 인터넷에서 보았는데 정말 대단하세요. 뭐가요? 미정이 평온하게 미소 지으며 물었습니다. 그 버스에서 일어난 일 말이에요. 영상 봤어요. 완전 영화 같던데요. 미정은 조용히 웃었습니다. 과장된 것 같은데요. 그냥 우연히 도와준 것뿐이에요. 하지만 수지는 그녀를 다른 눈으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평소 조용하고 차분했던 동료가 사실은 이런 대단한 사람이었다니. 회사 전체가 미정을 보는 시선이 달라졌습니다. 점심시간 미정은 혼자 회사 옥상에 올라갔습니다. 서울 시내가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곳에서 도시락을 먹으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10년 전의 자신과 지금의 자신, 그리고 앞으로의 자신에 대해서 말입니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어머니였습니다. 미정아, 뉴스 봤는데 너 또 그런 일에 휘말린 거니? 이번이 정말 마지막이에요. 어머니, 더 이상 그런 일은 없을 거예요. 정말이지? 네, 정말이에요. 이제 평범한 회사원으로만 살 거예요. 어머니의 안도하는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래, 그렇게 해라. 평범한 게 제일 좋은 거야. 오후에 미정은 예전 동료로부터 전화를 받았습니다. 미정아, 장우석 완전히 끝났어. 이번엔 진짜 오래 들어갈 것 같다. 다행이네. 그런데 말이야, 혹시 복귀할 생각 없어? 위에서
너를 찾고 있어. 미정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아니, 나는 이제 정말 평범하게 살고 싶어. 퇴근 시간이 되자 미정은 다시 472번 버스를 탔습니다. 이번에도 같은 자리에 앉았습니다. 버스가 서울역 근처를 지나갈 때 지난 주일이 일어났던 바로 그 자리였습니다. 그때 버스 기사가 백미러로 미정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승객분, 그때 진짜 군인이셨죠? 미정은 잠시 웃었습니다. 아니요, 그냥 지각하지 않으려고 뛰어든 회사원이었어요. 기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표정에서 존경의 빛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집에 돌아온 미정은 옷장 깊숙이 있는 가죽 케이스를 다시 한번 열어보았습니다. 707특임단 작전복이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케이스를 조심스럽게 닫고 자물쇠를 채웠습니다. 이제 정말 안녕. 미정이 케이스에 대고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그날 밤 미정은 창문을 열고 서울의 야경을 바라보았습니다. 수많은 불빛들이 반짝이는 도시, 그 속에서 각자의 삶을 살아가는 수백만 명의 사람들. 이제 자신도 그들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더 이상 특별할 것도 없고 숨길 것도 없는 평범한 회사원 유미정. 하지만 그녀의 지갑 속 주민등록증 뒷면에는 여전히 작은 금속 배지가 빛나고 있었습니다. 707특임단 정예요원 인증 마크가. 그것은 그녀가 평범해 보여도 결코 평범하지 않은 사람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마지막 흔적이었습니다. 도심 속 침묵의 히어로. 아무도 모르지만 언제든 필요할 때 나타날 수 있는 그런 존재. 미정은 창문을 닫고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내일도 472번 버스를 타고 출근할 것이고 평범한 하루를 보낼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진정으로 평온한 마음으로 그렇게 할 수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끝났고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